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손의 김인호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코너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기존에 지금 쓰고 있는 이 길을 두고 왜 길 아래로 가나 하는 그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또 저 개인의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또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들 특히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 중에서 오늘의 교훈이 될 만한 내용들을 한번 추려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코너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걸어온 길이죠. 과거죠. 근데 문제는 이 과거에 대한 정리, 이해, 거기에 대한 의미의 부여, 이 바탕 위에서 우리가 오늘 왜 내가 여기 있느냐 하는 걸 찾을 수 있고, 그래야만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하는 미래가 내다 보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과거에 대한 정리, 해석, 의미의 부여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기록 문화가 없는 나라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조선시대에는 조선실록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임금과 신하가 만날 때 설사 독대를 하더라도 반드시 사관이 옆에 있어가지고 임금과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다 받아 적으면서 당시에 임금이 어떤 얼굴 표정을 짓느냐 뭐 이런 것까지 다 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있던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어떠했느냐 뭐 이런 주변 이야기까지 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요한 결정일수록 공식적인 회의나 문서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결정의 기초가 됐는데 거기 가는 기록이 거의 하나도 없다. 뭐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소개드린 저의 회고록 명과 암 50년 한국 경제와 함께 이 책을 1000페이지에 가까운 책으로 쓰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제가 적어도 경험한 범위 내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부터 첫째로 왜 내가 시장주의자가 됐는가. 관료가 시장주의자가 되기 굉장히 어렵다. 아까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왜 내가 시장주의자가 됐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는가? 하는 설명을 앞으로 쭉 몇 번에 걸쳐서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 첫째로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가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격, 특히 원가,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원가의 공개제도, 또 아파트 원가의 상한제도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가격에 직접 관여하면 안 된다 하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왜 들게 됐는가 하는 설명을 드림으로써 오늘의 우리 한국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요 경제 문제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의 과거 이야기 좀 해야 되겠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날 자고 나서 눈을 떴더니 신문에서 오늘부터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 가격이 50% 오른다. 만약 그런 언론 기사가 난다면 온 국민은 뭐 다 뒤집혀지겠죠. 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어. 베네수엘라나 뭐 남미 같은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1980년 1월 28일 그 당시 정부는 석유류 가격을 전체 석유류 가격의 휘발유를 비롯한 휘발유, 등유, 경유 뭐 다 해서 평균 가격을 49.43% 올리는 그런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 할 때 그 실무 작업을 제가 그 당시 경제기획원 원가 조사과장으로서 제 부하 사무관 임상규라고 하는 사무관 나중에 농림부 장관까지 했지만 뭐 불행하게 일찍 돌아갔는데 이분하고 또 그와 동기간인 동력자원부의 김동원 사무관 후에 나이지리아 대사까지 기억이면 이 사람 두 사람을 데리고 조선 호텔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비밀 작업을 해서 만들어냈던 결과가 바로 그 결과였습니다. 이 가격 상승을 이런 가격 정책을 쓰도록 지시한 사람 한 분은 그 당시 총리인 신현확 총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2차 석유 파동을 맞아가지고 중동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하루가 멀다고 석유류 가격을 올리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정부가 주요 품목의 가격을 전부 다 관리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부 허가 없이는 가격 올릴 수 없어요. 그런데 중동에서 석유류 가격 올리면 우리 석유값 안 올릴 수 없고 석유값 올리면 모든 주요 제품들이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영향을 받게 되니까 거진 매일 가격 조정을 해서 이 가격 체계가 흔들려서 경제를 운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신현학 총리는 정말 대단한 결단을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경제 운영 도저히 해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경제개혁원에서 앞으로 일정 기간을 내다보고 예상되는 석유류 가격의 인상 움직임을 추측해가지고 분명히 올라갈 만한 최상위 수준까지 원유 가격이 오른다는 전제하에서 석유류 가격을 다시 거기에 맞춰서 책정하라. 뭐 이런 지침을 줬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중요한 결단이었죠. 거기에 의해서 참 극비 작업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온 가격이 여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정부가 지정하고 있던 35개 독과점 품목 그건 바로 그 다음날 가격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을 벌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을 생산하는 모든 생산업체의 간부들 또 관련 부처 상공부를 비롯해서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 해당 실무자들 전부를 다 호텔 모아놓고 제가 총지휘해가지고 이 가격을 갖다 하룻밤새 다 결정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참 제가 그때 한 사흘 밤을 새면서 일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 하룻밤은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퇴근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관실에서 내려오는 연락이 왔어요. 그 당시 차관이 이선기 차관이라는 분, 그 뒤에 동력자원부 장관을 하신 분이죠. 방에 갔더니 정재석 상공부 장관이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자, 김 과장 오늘 저녁에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좀 조정해 줘야 돼.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제가 체력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저는 오늘 때려주기도 저는 오늘은 작업을 못 하겠습니다. 하룻밤 자고 내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당시 정재석 장관이 이렇게 말씀한 거 기억합니다. 이 사람아 이게 하루 늦어지면 이 많은 석유업체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자네 아나? 만약 그렇게 하면 내가 상공부 장관 못 해먹어. 제발 하룻밤만 더 수고해 주게. 옆에 있던 이성기 차관도 김 과장 좀 도와드려야지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어.
우리가 다 상사로 모시던 정재석 장관도 경제개혁원 차관을 하다 가신 분이니까 그래서 작업을 그 당시에 내자 호텔이라고 하는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이 있는데 있던 허름한 호텔에 들어가 가지고 석유화학에 관한 모든 생산업자들을 그리고 산업부 지금 산업부 그 당시 상공부의 관련 과외 모든 실무자들을 다 참석해놓고 대기시켜놓고 뭐 혹시 아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 석유화학은 저 위에서부터 쭉 연관 품목이 이제 전개돼 갑니다. 이걸 뭐 석유화학 줄이라고도 하고 석유화학 제품 개통도라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납사로부터 시작해서 에틸렌, 프로필렌 뭐 해서 그다음에 LDP, HDP 등등 그다음에 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수십 개 제품이 이제 파생돼 가는데 이 제품의 가격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상공부 정재석 장관은 최창락 그 당시 차관, 한국은행 총재도 지내고 나중에 통자부 장관도 하신 분이지만 최창락 차관한테 차관이 오늘 여기 딱 붙어 앉아가지고 작업하는 거 끝까지 보고 하나도 실수 없도록 해야 돼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참 과장이 총지휘자가 돼서 하는 작업에 상공부에서 차관이 옆에 앉아서 전 작업 과정을 지켜보는 뭐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시대가 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때 제가 사흘 밤 뭐 그전 석유료 가격 결정까지 해서 포함하면 우리나라 경제 적어도 8, 90%를 차지할 만한 중요 제품의 가격을 단 하룻밤새 단 사흘 밤에 다 결정을 했다. 제가 이걸 하면서 깊은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도대체 정부가 이렇게 하룻밤새 이 중요한 제품, 기업에 있어서 자기가 만드는 제품의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내가 제 3자인 구계자인 내가 앉아가지고 그 많은 회사들의 그 중요한 제품의 가격을 물론 그쪽에 설명을 다 들어가면서 합리적으로 한다고 할 망정 이렇게 결정하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이며 합리적인가 하는 데 대한 깊은 회의를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그때 그 과정에서 정말 기업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가격은 절대로 원가 플러스 알파, 즉 원가에다 더하기 적정 이윤 하는 이 개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원래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원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같은 상황 하에서 어떻게 이것을 정할 거냐 하는 건 일종의 기업의 경영 전략에 속하는 거다.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회계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가령 원재료를 투입하는 데서 선입선출법을 쓰느냐 후입선출법을 쓰느냐 혹은 감가상각제도를 하는데 정액법을 하느냐 정률법을 하느냐 고소상각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원가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의 경영 전략의 일환이지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 다른 원가 계산 방법을 가진 회사들을 갖다 정부가 어떤 인위적인 기준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 제품에 관한 원가는 이거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없는 일이다. 하는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정말 깊은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경제는 뭐 오늘날과 같이 물건이 철철 흘러 넘치는 시대가 아니고 모든 물자가 부족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이었지만 저 개인으로서는 깊은 회의를 갖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주의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는 가장 깊은 자각을 갖게 되는 계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 그 이야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40년이 더 지난 지금도 이러한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정부에 정당에 국회에 또 이 사회에 시민운동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 답답한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아파트 원가 공개제, 아파트 가격 상한제 불가능한 겁니다. 해서 안 되는 제도예요. 만약 이 제도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저는 공개적으로라도 토론하고 싶습니다. 가격이 만약에 아파트 원가 실제로 가격이 어느 선에서 형성되어 있는데 원가를 계산해 보다 보니까 그보다 적게 나온다. 그보다 낮게 가격을 받아라 라고 정하면 결국은 그 아파트 당첨된 사람에게 그 차액이 로또 뽑은 것 같이 혜택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제비 뽑을 때 몰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시중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나 분양하는 가격에 별 차이가 없다면 굳이 거기 들어와서 어려운 제비 뽑기 과정을 거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걸 흔히 이 정부는 투기라고 하는데 제가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지만 투기란 개념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 확실하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투기는 정의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돈 넣고 펀드에 돈 넣고 정권시장에 가서 이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상적인 투자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본 이득을 추구하면 이건 투기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경쟁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파트에 있어서 가령 자본 이득이 다른 금리나 주식시장에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이 자본시장 혹은 금융시장보다도 치열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을 어떻게 하면 더 촉진시킬 것인가. 밤새워서 원가를 계산하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상한제 가격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우리 국토교통부의 공무원들이 일할 게 아니라 또 어느 지역을 이걸 지정해서 갖다 공고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사나 은행에 집어넣으나 주식에 투자하나 펀드에 투자하나 해외 시장에 투자하거나 그 자본 이득률이 비슷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조건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바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들에게 수요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정부가 제공하는 겁니다. 이 소비자 선택의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제가 오래전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아파트 원가 공개제도가 거론되었고 일부 채택되기 시작할 때 그때 제가 썼던 칼럼의 제목을 오페라 원가는 공개 안 하나 이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찰스부르크에서 매년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찰스부르크 페스티벌. 세계적인 축제죠. 이게 인기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올라가면 그 암표 시장이 암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입장이 있다면 당장 일 좋아하는 이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 오페라 원가 공개해. 이 원가 플러스 알파 정도 이외의 값을 받으면 안 돼. 그리고 당장 암표를 단속하는 기능이 동원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받는 살스부르크 페스티벌은 결국 그렇고 고만한 그저 그렇고 그런 프로그램만 나오는 그런 축제로 전락할까 하고 말 것이다. 스위스는 사실 이 암표 시장을 인정합니다. 암표 파는 거 인정해요. 그리고 암표 상대로 버젓이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팔고 그 차에 대해서 세금도 다 내고 있어요. 시장이 해결할 문제다. 경쟁이 해결할 문제다. 소비자가 선택해서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아파트 원가 공개제를 하고 원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제일 능률 떨어지는 건설업자를 기준으로서 가격이 책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 효율적인 생산 기법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그 기술을 굳이 발휘해야 될 이유가 없어. 모든 기술이 하향 평준화 될 것입니다. 질도 하향 평준화되고 지어놓은 아파트도 다 그런 아파트만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창의성은 다 소멸될 것이죠. 바로 한국의 기업 경쟁력이 왜 점차 떨어져 가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한 예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난센스 인 원가 공개제, 원가 상한제 이렇게 저는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격을 직접 관리하는 그걸 하고 싶어하는 그 유혹, 관료적 유혹 혹은 정치적 유혹 이것을 버려야 한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김인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